그러니까 경제의 기초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 기본적인 걸 안 알려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실전으로만 갔던 것 같아. 경제는 그리고 투자는 시작과 끝이 금리예요. 금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의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가 쓸 거고, 돈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디선가 돈을 다시 맡기러 갈 거고, 그렇죠? 금리는 곧 중력과도 같다는 말이 있어요. 금리는 곧 중력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게요? 우리 버핏 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무거워지죠. 모든 자산의 가치를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뭐 한 평소에는 10cm만 점프를 뛰던 게 달에 가면은 60cm를 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리가 낮아질수록 중력이 낮아져서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중력이 올라가면은 자산 가치가 다운될 수밖에 없다. 모든 걸 빨아당긴다. 근데 지금과 같은 초고금리 시절은 뭐예요? 중력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블랙홀. 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도 돈이 안 가, 주식 쪽으로도 안 가, 부동산으로도 안 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준금리 제일 많이 올리고 있는 미국으로 가자, 달러로 가자, 예금으로 가자, 적금으로 가자 이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중력이다. 그럼 돈의 가격은 대체 누가 매겨주나요? 좋은 질문이네. 내가 매겼으면 좋겠는데 원래 돈의 가격은 뭐예요? 이제 금리라고 하죠. 금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의 가격은 누가 매깁니까? 자, 시장이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를 누가 정해요? 시장이 정하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거 시장에서 안 사주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내려야죠. 시장이 사줄 때까지. 그리고 시장이 많이 사준대. 그럼 또 가격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라는 건데 시장 금리와 기준 금리가 있죠. 이 두 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 기준 금리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국은행이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페드라고 하는 데고 일본으로 하면은 일본 중앙은행, 중국은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뭐 영란은행. 그런데 중앙은행이 정하는 게 기준금리. 정확히 말하면은 정책금리예요. 근데 이 정책금리가 어떠한 것에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어떤 거에 기준이 될까요? 은행 자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정책금리, 기준금리라고 안 하고 콜금리라고 했어요. 콜금리. 콜이 뭐냐면은 1일짜리예요. 1일. 하루짜리 금리. 예전에는 그래서 콜금리라고 했고 콜은 뭐냐면 은행들이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우리 돈 좀 빌려줘. 하루만 쓰고 줄게. 이런 식으로 은행끼리 주고받는 걸 콜이라고 해요. 그 하루짜리 금리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정해줬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도부터는? 2008년도부터는 그냥 기준금리로 바꾸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시장금리 계속해서 개입을 하게 돼서 기준금리라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그때부터 이거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쓸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바뀐 게 기준금리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는 누가 정한다? 중앙은행이. 시중금리는 누가 정한다? 그렇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선반영. 야, 기준금리를 올렸어. 근데 그날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어. 뭐냐면 야, 이제 기준금리 올릴 만큼 다 올렸다. 이거 한 다음 분기, 다음 반기,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이제 내릴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선반영하면서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과 시중금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아까 1일짜리 콜금리에서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올리거나 내리면 은행들이 가져다 쓰는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달라지니까 은행들은 뭐예요? 이게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 제조업으로 따지면 원유, 석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석유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면 어때? 우리가
각종 운영비들을 가미를 하고 또 은행으로 따지면은 여기에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 그 사람이 가져온 담보의 가치 등등을 반영을 해서 또 자기네 운영비, 원가 같은 걸 가미를 해서 최종 그 대출 이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금 2022년 11월 기준으로 3.25%인데 우리가 대출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 제게 거의 한 8% 돼 있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뭐 한 7% 정도 되죠. 6, 7%.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은행의 마진, 차주의 신용도, 담보의 가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떼었을 때 은행들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그런 간접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거의 콜금리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하루짜리 단기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는 단기금리예요. 단기금리, 그쵸? 근데 우리가 장기금리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회사채가 될 수도 있고 기업 어음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30일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뭐 12개월짜리도 있겠죠. 그러다가 한 36개월, 그러니까 3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30일 거의 앞에까지예요. 단기금리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중기, 장기, 또 10년짜리도 있죠. 30년짜리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컨트롤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의 그 채찍의 손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의 손잡이는 어때요? 내가 이게 채찍이에요. 그러면은 채찍을 들어 올리면 당연히 채찍의 손잡이는 올라가겠죠. 내리면 당연히 채찍의 손잡이도 내려가겠죠. 근데 채찍 저 끝은 어떻게 돼요? 중간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세게 쳤는데 나는 올렸는데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렸는데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경기를 더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이 중장기 금리는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채권 투자 배울 때 그때 합시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왜 올리고 왜 내리는지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예. 기준금리를 왜 올리겠습니까? 바로 거의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 제1번이 물가 안정이에요. 그리고 그 물가 안정의 목표를 다 나름 설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로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한 몇 년 전은 3%였는데 약간 경제가 좀 고도 성장하고 또 저물가 상황이 되면서 3%에서 2%로 물가 안정 목표를 낮춘 거기는 해요. 근데 2022년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얼마 나오죠? 막 5% 나오고 있죠. 5%대 나오고 있잖아. 미국은 막 7%대, 8%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2%랑 5%랑 미국은 7, 8%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는 중력과도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중의 통화를 말 그대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거 아마 중학교 때인가 나오죠? 긴축. 빨아들인다. 돈을 빨아들이는 게 긴축이고, 금리를 내려서 통화를 팽창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팽창이라고도 하고 완화 정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통화 긴축 정책, 통화 완화 정책. 어떨 때는 그런 표현을 해요. 기준금리가 2%여도 우리의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5%, 1%이던 시절에 비하면 2%는 매우 긴축적인데 만약에 3%였다가 2%로 내리면 그때는 완화적인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예를 들어서 물가지수 상승률이 3%가 나와. 근데 기준금리는 뭐 한 1.5%나 아니면 2%가 돼 있어. 그러면 이때도 우리의
통화 정책은 충분히 완화적이다라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런 멘트를 써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물가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물가가 그냥 5%, 6%, 7% 쭉쭉 올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사죠.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문제가 일단은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물가를 못 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가수요까지 많이 땡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1,000원에 살 수 있던 보드마카 지우개를 2,000원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보통 한 4,000원 가지고 4개를 살 걸 생각을 했는데 4,000원 가져와봐야 2개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짜증나겠죠. 그리고 다른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게 첫 번째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고, 더 큰 문제는 이게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어. 그러면 이거 다음 달에는 3,000원이 될 것 같아. 다다음 달에는 5,000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때? 하나 살 걸 2개를 사고 2개 살 걸 5개 사놓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가수요를 미래 거를 땡겨오고,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땡겨오고 없는 수요도 땡겨 만들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더. 그래서 짐바브웨처럼 이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돈을 한 트럭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겁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고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그렇죠. 바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 자금이 풀렸죠. 그죠? 무슨 자영업자 지원금, 코로나19 무슨 뭐 지원금, 무슨 지원금. 그래서 금리도 거의 제로까지 떨어뜨렸던 이유가 그거였고. 자, 이거 하나.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급 측 요인, 수요 측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수요 측 요인이 많아진다라는 거, 강해진다라는 건, 나 더 사고 싶어. 나 돈 많이 벌었어. 이거 10개 살 거 하나밖에 필요 없는데 나 5개 사고 2개는 씹어 먹고 3개는 쟁여놓고 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수요 측 요인이 이제 과열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문제는 다 공급 사이드에서 왔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또 그 전에 엄청나게 풀린 자금 때문에 안 그래도 물가가 오르고 있었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고, 근데 중앙은행이 과연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없죠. 그러면은 정책 자금 같은 거 막 자영업자 대출금 받은 거 당장 회수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서서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공급 측에서 벌어진 문제를 중앙은행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그 파월 의장 의회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그 질문을 했더라고. 과연 그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러시아의 탱크를 세울 수 있는 거냐고. 진짜 좋은 질문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방법이 없어. 물가는 막 치솟아. 엄청나게 치솟아. 근데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돼. 근데 공급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그럼 뭐라도 잡아야 되면 당연히 수요를 잡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안 돼, 돈 쓰지 마. 안 돼, 그만 사, 돈 쓰지 마. 지금 경기 안 좋아져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물가 못 잡으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가수요 땡겨오고 완전히 망가질 거야. 그러니까 일단 쓰지 마, 돈 쓰지 마. 자, 경기 침체돼도 상관없어. 고용시장이 망가져도 상관없어 라고 극단적으로 지금 미국의 연준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 근데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어떻다? 고용시장 엄청나게 튼튼하고 경기는 아직까지 튼튼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고금리 상황이 오래오래 이어질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금리를 올려도 수요가 별로 안 잡혀. 그런 아주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 그러면은 내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죠. 집값이 떨어지죠. 주식이 떨어지죠. 그럼 소비 여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살 사람들이 못 사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물가는 잡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중앙은행의 계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하고 있는 거죠.
왜? 금리가 높아졌잖아. 돈의 값이 비싸졌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뭘 사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있던 돈도 갚으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갚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어떻다? 하락. 주가 어떻다? 하락. 코인도 어떻다? 하락. 다 자산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적금 금리 보면은 시중은행 1년 예금 금리가 거의 5% 육박하잖아요. 저축은행은 뭐 6%도 넘었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만 맡겨 놓으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까지도 되는데, 야, 5에서 6% 그냥 준다는데 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떠안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야 돼? 응? 왜 코인이 상폐될지도 모르는데 코인을 사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빨려 들어간다? 은행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원칙은 딱 하나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요.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즉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근데 최근에 뭐 달러 강세 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올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G1, 글로벌 1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기준금리가 지금 4%야. 근데 저기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거의 수출로만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3.25%예요. 그럼 돈은 어디로 갈까? 그렇죠. 가장 안전한 미국으로. 이거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그거예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금리를 4% 준대. 근데 저기 대호 상호저축은행에서 3.25% 준대. 그럼 어디다 갖다 맡기겠어? 당연히 더 안전한 곳에다 갖다 맡기겠죠. 거기서 금리도 더 많이 준대. 그러니까 돈이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계속 강세인 거고. 왜? 돈을 바꿔서 달러 사서 미국으로 갖다 놔야 되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보통 0.25% 포인트씩 올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쿼터 문화가 있죠. 미국은 이 4분의 1을 좋아해. 쿼터를. 근데 한국은 뭐예요? 1, 3, 5, 10 이거잖아. 어디 가서 봉투 넣을 때도 3만 원, 5만 원 아니 1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미국은 쿼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뭐라고 이렇게 말을 누가 해준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1%, 즉 100 bp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베이스 포인트, 기본 포인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 bp는 1% 포인트를 말해요. 이해가요? 1% 포인트가 100 bp예요. 그러니까 0.25% 포인트는 몇 bp다? 25B. 그렇죠. 25 bp예요. 25 bp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75 bp를 올렸네, 50 bp를 올렸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0.25, 0.75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쿼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올려요. 그걸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비슷하게 준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0.25% 포인트를 한번 올리는 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 0.5% 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거나 내리는 거를 빅 스텝이라고 하고 0.75% 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거나 내리는 거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예. 사실은 그 전에는 75bp, 50bp 이렇게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내리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졌을 때 한꺼번에 막 갑자기 미국에서 FOMC 회의를, 그러니까 통화정책 회의를 긴급히 열어. 그래서 한꺼번에 50bp,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00bp를 내린 적도 있어, 하루에. 1%포인트 엄청나게 내리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 돈이 돌지 않는다. 빨리 돈값을 떨어뜨려 갖고 지금 사람들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빨리 돈 막 그냥 쉽게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내린 거고 지금 또 반대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은 이 이야기는 그만큼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빨리 물가 안 잡으면 큰일 난다. 그 정도로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1%포인트, 즉 100bp, 1%포인트를 올린다면 이거는 뭐 울트라 스텝 막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가급적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측 가능성이에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 그렇지. 아, 또 배운 사람들. 주식시장이, 자산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근데 경제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당장 사장님이 내년을 위해서 지금 당장 투자도 좀 집행을 하고 할 텐데 모르겠어. 그럼 야, 일단 투자하지 마봐. 우리 이거 100개 만들어봐야 50개도 안 팔릴 것 같은데 해지 마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내년에는 경제가 한 3% 성장을 할 것 같고 100개 만들면 한 95개 이상은 팔릴 것 같아. 그래, 그럼 한 100개 정도 만들어보자. 여유 제고분까지 해서. 이런 예측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에 통화정책은 이렇게 결정이 됐고 다수 결의를 했을 때 만장일치였고 소수 의견이 있었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떤 걸 더 중요시 볼 거고 이렇게 친절하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 예측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리 결정 자체보다 중앙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결정이 된 건 당장 이달에 확정이 된 거고 또 시장은 다음 달, 다다음 달, 내년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은행 총재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미국으로 따지면 연준 의장이라든지 연준 위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연준 위원이 어디 가서 강연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다. 그럼 막 나스닥 폭락하고 폭등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불확실성을 잠재워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나는 여기다 점 찍을 거야. 23년 말 금리 여기쯤, 24년 말 금리는 여기쯤. 그리고 또 이거를 여러 위원들이 또 같이 막 정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찍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찍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찍고. 이렇게 이제 점도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구나. 그러니까 24년쯤 되면 금리가 어디쯤에 가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이렇게 점도표를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3개월마다 3, 6, 9, 12 그때 경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점도표도 함께 보여줘요. 앞에서 우리가 금리를 왜 인하하는지 금리를 왜 인상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의 효과를 봐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됐는데 낮춰서 어떻게 됐는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그날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금리를 왜 올리고 왜 낮추겠어요? 실물 경기를 살리거나 실물 경기를 조금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물 경기에 미치는 효과를 봐야 돼요. 근데 금융시장은 굉장히 빠르죠. 당일에 바로 그러니까 기준금리 변동이 된 당일에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한두 달 앞서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주식시장 이미 다 예측하고 있었어. 채권시장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 컨센서스가 그랬어. 그러면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렸어도 주가는 오를 수도 아니다.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왜냐면 금융시장은 선반영을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물 경기에 금리 효과가 반영이 되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6개월 이상.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을 한 게 올해 초부터잖아요. 작년에 2번 올렸고 올해 초부터 공격적으로 올렸는데 그게 이제 6개월 정도는 지났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히는 기미, 수요가 진정되는 기미를 봐야 돼. 그리고 올해 7월하고 10월에는 50bp씩 올렸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러면 7월하고 10월에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게 아직 6개월이 안 됐죠.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추 2023년 초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뭘 해야 된다? 지켜봐야죠. 어떻게 됐냐? 제가 지금 막 그러니까 물가라는 녀석이 막 미쳐 날뛰고 있어. 진정을 못해. 그럼 막 여기다 진정제를 놓는 거야. 마취약도 놓고 약도 놓고 막 주사제 영양제를 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3년 11월까지
기준금리가 9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21년 8월부터 22년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2%포인트가 인상이 됐습니다. 200bp가. 그러니까 9번이나 아픈 주사를 맞은 거야. 그 중에 2번은 불주사였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좀 지켜봐야지. 아, 저 주사 효과가 있나? 근데 아직도 막 미쳐 날뛰고 있고 막 거품 물고 있고 그럼 주사를 더 놔야겠죠. 그래서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상단은 3.5%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월 기준으로 3.25%인데 왜냐하면 요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얼추 거의 다 온 거죠. 그러면 내년 금통위가 2023년 금통위가 뭐 1월, 2월, 4월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월이나 2월에 한 번 더 올리고 이제는 얼추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미국 쪽 상황도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면 지켜봐야겠잖아요. 근데 많은 성격 급한 투자자들은 뭘 바라고 있겠어 지금. 금리 인상을 했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면 금리 인하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잖아. 대출이자도 힘들어 죽겠고 막 코인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장난 아니잖아.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끝나더라도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실물 경제에 나타나는 걸 봐야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나타나면 금리 인상을 더 하겠죠. 물가가 잡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물가가 안 잡혀. 그럼 계속 올려야지. 근데 물가 일단 잡혔어. 혹은 경기가 막 더 침체될 것 같아. 야, 이거 지켜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돼. 이제 어느 정도 물가는 진정이 됐고 자, 그러다가 경제가 망가져. 2023년도를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얼마를 전망하냐면 1.7%를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냥 경제가 평상시에 가는 걸로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 1%대 성장을 하는 나라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3%대 기준금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면 경제가 자생을 못하는 거야. 막 다 막 죽으려고 막 투자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언젠간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은행 총재들이 정상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통화 정책의 정상화. 그러니까 거의 뭐 0.5%까지 금리를 내렸을 때 거의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제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0%대 기준금리는 비정상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0.5%야. 근데 또 어떤 경제 충격이 왔어. 그럼 더 이상 내릴 금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달러처럼 막 달러 찍어갖고 사람들한테 뿌려줄 것도 아니고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빨리 정상화 시켜놔야 되는 거야. 한 2% 정도라도. 그래야지 위기가 다시 왔을 때 금리를 내릴 수 있게끔 이 완충 장치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너무 빠르게 3.25까지 와 있죠. 3.5까지 더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이때부터의 정상화는 뭐예요? 낮추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정상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상을 하는 게 정상화일 수 있고 어떨 땐 인하하는 게 정상화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 정상화의 길은 인하다. 왜냐?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5%의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3.6% 정도로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2%보다 높으니까 바로 인하를 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충분히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은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예적금 금리가 아까 한 5%에서 6%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상품이 있을까요? 금리가 다시 정상화된다면 내려오겠죠. 근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지금 1년짜리 예적금 금리가 2년짜리 예적금 금리보다 높게요, 낮게요? 자,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면 금리가 어때요? 조금 더 높은 게 상식적이죠. 왜냐면 시간 가치도 반영이 돼 있고 인플레이션도 반영이 돼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1년짜리가 더 높아요.
은행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 2년짜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막 6.5%를 줘봐. 근데 내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막 내려. 2.5%로 내려. 막 2%로 내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줬다가는. 역마진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2년짜리 예적금에다가는 1년짜리보다 이자율을 더 박하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약간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자금만 좀 빨아들이고 보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금융 소비자라면 뭐 얼추 비슷하다라면 똑같이 뭐 5, 6%다 하면은 나는 이거 여유 자금이 있다. 계속해서 나는 부어 나갈 거다. 한 2, 3년 묶여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2년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나 이 돈이 좀 필요하다. 분명히 요거 한 1년 정도 지나면 깨야 될 것 같다. 그럼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1년짜리만 드는 거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그 예적금 금리는 그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사이트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FSS가 금융감독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감원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예금, 적금, 금리 비교, 금융상품 금리 비교하면 뭐가 나와요? 네이버에는 보험 판매사들 뭐 판매하는 광고 쫙 나오잖아.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만든 뭐 비교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요. 막 중고차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일단은 공신력이 있는, 그러니까 상업적이지 않은, 그래서 금감원이 만든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적금 금리 비롯해서 다른 금융상품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보험도 거기 있고 아니면 뭐 대출 상품도 거기 있고 하니까 요거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한 번에 적금으로 모아서 대출 갚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 그게 똑똑한 전략일 수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보의 전략일 수도 있죠. 왜냐면 보세요. 예금 금리가 5%야. 근데 대출 금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7% 나와. 자 그러면 대출로 7%에 조달을 해서 5% 맡겨놓으면 앉은 자리에서 2%포인트가 마이너스잖아요. 이건 바보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시절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대출을 갚는 겁니다. 빚을 갚는 것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저금리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 쉽게 자본을 조달해서 막 투자를 하고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거고, 고금리 시절에는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죠. 이거 거꾸로 하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최근에도 주가 흐름을 보면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매출 영업이익까지는 좋은데 순이익이 쪼그라드는 거야. 금융 비용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리츠 같은 것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그런 이유입니다. 리츠도 자본 조달을 많이 하거든요. 돈을 많이 빌려와요. 근데 이거 쟤네 이자 비용 더 커진대. 그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이 줄어든대. 그러면서 주가가 막 후툭툭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업들도 고금리 시절에는 은행에서 막 8%, 10% 지금 회사채 3년물 트리플 B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 11%대거든요. 11%의 돈을 빌려다가 자신 있게 설비 투자를 해서 내년 불확실한 경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용감한 기업이 얼마나 되겠어. 다 그거 기존에 찍었던 채권 만기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갚으려고 차환 용도로 또 채권을 찍는 거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 위주로. 근데 그걸 용감하게 시설 투자를 한다? 이런 고금리 상황에 그런 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용자는 개인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내가 7, 8%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이 지금 8%인데 8%에 받아서 무슨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률 5%를 올리겠다. 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한 3%에서 5% 나온다. 배당 수익률이 시가배당률 기준으로. 그러면 고배당주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 대출 금리가 이렇게 됐는데 배당 3에서 5%가 눈에 보여? 야 됐어 안 해. 나 그 주식 팔아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 놓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하기 빼기 시소 게임이에요. 그럼 무리해서 대출받은 영끌한 사람들은 영끌족이 영혼까지 끌어온 게 무엇이냐, 어디에서 끌어왔고 내가 어디에다 투자한 것이냐를 일단은 봐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집이다. 물론 이현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있으면 팔아라 라고 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미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내 원금밖에 건지지 못하는
혹은 원금은 이미 날아갔고 대출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답을. 못해. 나도 못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빤스. 입던 빤스까지 벗어서 판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끌족은 물 한 방울까지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버티자는 겁니다. 존버.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솔직히. 팔거나 버티거나. 근데 파는 건 뭐예요?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장 내가 매월 이자가 원리금까지 하니까 요즘은 균등상환을 많이 하니까 300 몇십만 원까지 나가. 근데 우리 맞벌이 해봐야 400만 원 버는데 350만 원 감당이 안 돼. 팔아야지. 근데 물론 그때 팔아봐야 거의 뭐 원금도 못 건지는 정도가 되면 말 그대로 그냥 깡통이 돼버리는 거라서 참 저기 하기는 한데 첫 번째가 버티자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뭐 매각이죠 뭐. 손실 확정. 근데 이거는 매각은 손실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맞든 틀리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전망.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경제에 대응하는 사람이라면 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2년, 3년 이어질 것 같다. 이건 집값 전망이 아닙니다. 집값 전망이 아니라 금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2년, 3년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한 달에 350만 원씩 원리금을 내는 상황이 2년, 3년 더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2, 거기다 곱하기 또 3, 36개월 이대로 살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기준금리를 다시 중앙은행이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 2%까지만 낮추면 나의 지금 한 8% 정도 달하는 대출금리가 5%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계산이 서면 그때는 야 그래 좋아. 한 1, 2년만 존버해보자. 1년만 더 뭐 대리운전을 뛰든 배달의 민족을 뛰든 내가 일을 좀 더 할 테니까 버텨보자. 우리 집 지금 깡통주택으로 팔기엔 너무 아깝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고금리가 너무 장기화될 것 같다 싶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 왜냐?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맞벌이 해봐야 50만 원밖에 못 남는데 이거 갖다가 지금 우리가 생활이 안 된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의 말을 빌려서 금리는 중력과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력이 세지면, 누르는 힘이 강해지면, 당기는 힘이 강해지면 힘들어지는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겠지만 개미가 더 힘들어질까요? 코끼리, 기린 같은 큰 동물이 더 힘들어질까요? 코끼리. 그러겠죠. 왜냐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 근데 내가 과연 나의 자산을 코끼리, 기린처럼 불려놓은 건 아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수요 공급 논리라든지 뭐 인구론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금리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물론 다른 자산 가치 움직이는 것도 다 영향이 받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새겨보면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저금리 시절에 너무 젖어 있었구나.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만년 저금리 시절이 될 거라고 너무 젖어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 것처럼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거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뭐 금융위 금감원 다 출입을 해봤지만 와 이제는 고금리 시절이 올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률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키가 더 많이 자라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더 이상 키가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1인당 GDP가 5,000달러인 시대랑 뭐 3만 달러인 시대랑은 성장률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이 고도화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왜? 금리를 낮춰야 그래도 성장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가 오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금리의 정상화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조금 버틸 힘은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수능날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윤상의 달리기.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그게 있어요. 무조건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화는 금리를 올리는 거고, 고금리 상황일 때 정상화는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 뭐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지만, 성급한 사람들은 내년 하반기면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느냐,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서. 근데 일단 2023년 하반기나 2024년 상반기 얘는 그래도 좀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면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남은 거죠. 그때 우리는 1년 넘는 시간을 버틸 힘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빤스까지 팔아 제껴가지고. 노동소득, 사업소득으로 너무나 높아져가는 금리 부담을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금리의 기초, 금리의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런 시간을 좀 계속 많이 가져봐야겠다. 그렇죠?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우리 Y스트릿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